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경제입니다. 간밤에 전해진 소식 끝났지만 안 끝난 이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측치 1.7%로 전망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왔습니다. 미국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는 1.3%로 예측치보다 오히려 더 못 미치는 수치가 나왔어요. 자, 많은 관심을 받았던 10년물 미국 국채 입찰도 성공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1달러당 2.38달러의 입찰이 있었대요. 시장 금리 선보다 조금 높은 선에서 금리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당분간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끝인가요? 인플레 논쟁 이제 없는 건가요? 야, 인플레 온다고 했는데 겨우 CPI 1.7% 나왔네. 코로나19 이전에 2.5%까지 올라갔는데 1.7% 여전히 저물가 상황이네. 최근에 한국에서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수도 1.1%로 중앙은행이 목표치 2%에 한참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진짜 인플레는요, 4월 이후부터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기저효과가요, 4월부터 나타나요. 자, 보면은 미국 CPI 기준 보면요, 2월에 2.3%였습니다. 자, 2월 대비, 작년 2월 대비해서 현재 1.7%니까 낮은 이 CPI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4월부터는 0.3% 그리고 5월에는 0.1%였습니다. 그러면은 4월달, 5월달 CPI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높게 올라가겠죠. 게다가 지금 미국 상원에서 1.9조 달러의 경기 부양책을 통과시켜서 하원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거쳐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3월 말부터는 본격적인 현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게다가 지금 백신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곧 보복적 소비까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전망까지 나오냐? 5월의 물가 상승률이 4%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서 의견이 좀 갈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간 저물가였고, 설마 인플레가 온다고 해도 대응 수단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을 했어요. 반면에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은 부양책으로 한 세대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대비를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인플레 논쟁의 시각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인플레가 온다 안 온다는 측 모두 다 단기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물가 목표치를 뛰어넘는 인플레가 온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그거는 뭐 기저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게 장기간 지속될 인플레인가를 두고 싸우는 거죠. 야, 통화량 봐라, 미쳤다, 이거 물가 안 올 수 없다. 아니다, 지금 고용지표가 침체를 겪고 있는데 고용 없이 어떻게 인플레가 오겠냐. 일시적으로 기저효과와 부양책 때문에 수치만 잠깐 뛰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일시적인 인플레로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통화량이 많이 급증을 했죠. 위기 때마다 통화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는데 이 통화량 증가만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2010년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여전히 실업자가 많은 상황에서 장기간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다. 세 번째, 이 통화량이 많아진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지 않았던 이유,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생산시설 과잉, 공급 과잉 상황인데 이것이 당분간 해소될 기미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 정말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압력이 있으면은 그때는 정부가 증세를 통해서 부채의 감축에 나설 거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많아진 통화량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구조적인 장기 인플레를 주장하는 이유도 살펴볼게요. 먼저 너무 많이 풀린 유동성이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치솟기 때문에, 자, 전 세계 공산품 가격을 결정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로 인플레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3월 10일 날 같은 날 발표됐던 이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전 세계 공산품 가격을 결정하는 중국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요, 유가 상승 흐름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중국 생산자 물가지수 치솟았던 시기 2010년 이후에 두 번이 있거든요. 2010년부터 2011년 말까지,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가 흐름을 보면은 유가 상승분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구나,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치솟았을 때 기준금리 인상을 했죠. 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치에 도달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유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시중 유동성이 결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자의 공급량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유가 가격 부양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야, 유가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중국 PPI도 올라갈 것이고 전 세계 공산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융시장 흐름이 유가가 먼저 오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하락, 코스피 하락,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신 분들, 많은 사람들이 근거로 드는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량 증가 부분과 실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의 연관 관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인플레를 주장하신 분들은 이번 위기가 과거 금융위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먼저 2008년 금융위기는요, 정부의 자금이요, 금융기관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 붕괴에 따른 소비 위축이 굉장히 심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 그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려서 2008년 금융위기는 자산 가격 붕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봐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한 유동성 부족에 따른 전체 산업에 타격을 받으면서 전 업종에서 고루고루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됐는데, 올해의 위기는 굉장히 다르다는 부분이죠. 먼저 정부의 부양책이 개인과 중소기업의 소득 보전에 대부분 사용이 됐고, 자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일시적인 고용 불안이고, 이것은 대면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 즉시 빠른 고용 회복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연준에서는 일찌감치 이 인플레 논쟁에 대해서 선을 그은 상황입니다. 2%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을 했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의 인플레이션 통계는요, 자, 2020년에 저물가의 기저효과와 부양책에 따른 통계상의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 넘는 물가 상승률을 용인한다. 그래서 1년 정도 본다고 한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부분이고, 정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온 건지 보려면은 2022년 3월 이후에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부분입니다. 자, 지난 영상에도 언급드렸지만 과거에도 연준은요, 물가 자체보다는 고용 지표를 더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 2016년 12월에 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정부의 목표치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그런데 실업률이 완전 고용에 가깝게 회복을 하니까 주저하지 않고 통화정책 방향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은요, 이번에도 실업률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의견이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사 보셨나요? 옐런과 파월 둘 중 한 명은 다르다. 지금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제니 옐런 의장, 이제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의장이 고용 회복 시점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요. 자,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은 당장 내년에 완전 고용 수준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 4% 이하의 3% 수준까지 가능할 거다 보고 있는데,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과 다르게 파월 의장은요, 실제 실업률은 10%다.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미국은요, 일부 지표가 불안하다 하더라도 현재 연준의 스탠스를 볼 때는 장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도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장기간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갈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과 한국은 다른 통화 정책으로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과 한국은 금리 결정 시 물가 측정 기준이 다르고요. 한국 CPI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급 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미국과 다르게 저금리의 부작용이 과거부터 지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자, 연준처럼 인내심을 갖고 통화 정책을 세울 수가 없는 여건이라는 거죠.
자, 현재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과 12월까지 생각했던 화폐 가치 하락을 걱정할 정도의 유동성 환경은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계속 증시에서 증권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올해는 실적 장세로 갈 것이다.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증시 상황이 됐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제 꿈보다는 숫자로 보시면서 증시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저금리 기조로 그 쉴 새 없이 올라왔던 부동산 시장도요, 이제부터는 영향을 받는 가시권에 들어왔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경제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